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31살 초보 신랑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적에는 좀 더 꼼꼼히 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쳤고 또 많이 혼란스럽네요.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전주 호성동에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렸죠.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드디어 전주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파트는 8층의 남향이며 15평.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촌이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가까웠고요. 거실과 작은 방, 화장실과 작은 부엌, 그리고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고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거기다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 아내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은 전부 흡연을 하기도 하고 특히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편이라 어쨌든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아내 친구들이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길래 아내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얘기 좀 하다가 자 라고 아내는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셋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진아.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지?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비슷한 류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었냐 하면 친구 한 명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다른 친구는 밖에서 누가 문을 급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들려고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누군가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했죠. 확실히 꿈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서로 말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들에게 잠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못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이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아침밥을 먹고 다시 이야기 좀 하니 7시가 넘더군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아내는 저에게 이 집 뭐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무서운 것을 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 친구들이 꿨던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죠.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 아무 꿈도 안 꿨어. 잘만 잤네. 하면서도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실의 뒷면에서 한 장,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바로 들키고 말았죠. 아내와 저는 꺼림칙한 느낌을 느끼며 부적을 뗐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 잘 때에도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드린다는 것이었죠.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떼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부적을 떼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별다른 일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이게 뭐 무슨 부적이냐 하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집 계약 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내용 다 녹음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날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주인이 양손에 가득 먹을거리를 사들고 찾아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집주인이 살기 전 여기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사고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손보다가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베란다 밖으로 넘어가서 추락사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무당을 찾게 되었고 무당이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애초에 알았다면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사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적을 붙이고 원하면 굿이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을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부적이 붙여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공포 이야기 또는 무서운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괴들란님의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혼 시절 부산 연산동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형외과 병원인데 개인 병원 치고는 규모가 좀 큰 병원이었어요. 병원은 5층 건물에 1층은 원무과와 진료실, 2층은 물리치료실과 수술실, 그리고 3층부터 5층은 일반 병실이었어요. 싸늘한 바람이 불던 2월의 어느 날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제가 당직 날이었어요. 입원 환자분들이 있어서 당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야간에는 혼자서 근무를 하죠. 크게 아픈 분들은 없고 간단한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염자로 입원한 분들만 있는 병원이었어요. 오후 7시 진료가 끝나면 직원들 모두가 퇴근하고 당직자가 1층을 정리하고 입구문을 잠그고 병동으로 올라가서 당직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당직을 서고 있던 날이었죠. 원장님께서 밤 11시가 되어도 퇴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도 올라가서 좀 쉬고 병동 업무도 좀 해야 하는데 원장님 언제 가시나 여쭤볼 수도 없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모님과 싸우셔서 집에 늦게 들어가신 거였답니다. 어쨌거나 원장님의 늦은 퇴근은 하루 종일 일한 저로서는 정말로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11시 20분쯤 진료실에서 원장님의 의자 소리가 들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였죠. 속으로 이제야 가시나 하면서 대신 반갑기도 했어요. 김간호사, 나 이제 간다. 문단속 잘하고 수고.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가셨고 이내 1층을 신나게 정리하는데 진료실, 방사선과, 주사실, 처치실, 원무과, 전등을 다 오프하고 컴퓨터까지 끄려는 찰나 급한 숨을 내쉬며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불 켜진 병원을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여기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빨리 병실로 올라가고픈 마음 하나뿐이었지만 화장실 정도야 뭐 금방 나오시겠지 하고 네, 얼른 쓰세요 미안해요, 아가씨. 하시며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화장실은 1층 병원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었죠. 시간은 11시 40분을 지나 45분을 향해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큰 거 보시나? 속으로 생각하며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보자 해서 결국 45분을 넘겼고 시계를 보니 화장실 들어간 지 20분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자정을 다해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어서 화장실로 들어갔죠. 화장실로 들어간 저는 뭐에 홀린 줄 알았습니다. 들어간 아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남자 화장실에도 없었고요. 혹시 몰라서 아주머니를 몇 번이나 불렀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화장실 쪽으로는 출입구가 없었죠. 막힌 구조이고 화장실은 창문도 없어서 나갈 수 없는 구조이며 들어왔던 그곳,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들어왔던 쪽 그곳으로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가 있었고 아주머니가 나갔다면 제가 알 수 있었겠죠. 순간 멍해지면서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면서 목 뒷덜미가 쏘한 기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마침 3층에 남자 환자분 한 분이 왜 아직까지 1층에 불이 켜져 있냐고 저에게 말을 거시길래 그분에게
병원 안을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대충 설명을 이렇다 저렇다 드리고요. 그분이 방사선과 진료실, 주사실, 1층의 모든 방에 불을 켜서 다 확인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헛걸 본 모양이네 하면서 1층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몸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당직실에서 해가 뜰 때까지 TV를 켜놓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모두들 출근했을 때 원무 과장님께 어젯밤 얘기를 말씀드렸고 1층 CCTV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CCTV를 보는데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시 20분경 원장님이 나가시는 게 찍혔고 그 뒤로 제가 방마다 불을 끄고 1층 정리하는 중에 갑자기 1층 입구문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찍혔고 화장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쭉 기다리다가 45분이 넘어 화장실 쪽으로 제가 들어가는 게 찍혔고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아주머니는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고 했던 거였죠.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50대로 보이는 갈색 파마 머리에 검은색 패딩 조끼를 입고 마우라를 목에 맨 아주머니를 말이죠. 그런데 CCTV엔 저 혼자였네요. 대체 그 시간에 화장실 좀 쓰자며 들어온 그분은 누구이며 정말 제가 본 게 귀신이었을까요? 정말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후로 혼자 당직을 설 수 없어 그 병원은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친구를 건너듣게 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천 송도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야기 진행상 그 지인의 이름을 태수라고 해두겠습니다. 태수가 갓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일입니다. 25. 진작에 군대를 전역해 대학까지 마쳤고 딱히 어려울 것도 없는 집안인지라 방학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은 차곡차곡 모여 졸업을 했을 때에는 500즈음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했죠. 태수는 정장을 살까 시계라도 살까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도중 새삼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졸업도 했겠다. 나름 유복한 집안이라 아직 취직에 그리 절실하지 않았던 탓이었을까? 그런데 이걸 부모님께 말하니 아주 결사히 반대를 하시더란 것이었죠. 태수의 부모님은 아닌 말로 1년만 늦게 취업을 해도 너보다 어린 선배 만나 안 입고 온 거 참아가며 일하느니 당장이라도 취직을 하고 그 돈은 저축을 하자고 말씀하셨대요. 평소에도 다소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에 이래저래 억눌러가며 살아왔던 태수는 거의 일주일이 다 되게 부모님이 화를 내자 아주 질려버렸는지 어느 날 그냥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지금 와서 보면 참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한창 혈기왕성한 젊을 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았던 탓이겠죠. 그 뒤로 거의 2달. 태수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관광지나 인스타 맛집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고 신이 났던 태수지만 노는 데에도 끝이 있는 법. 2달쯤이 되자 돈은 돈대로 떨어져가고 노는 일도 질려서 어느 모텔방에 박혀서 철진한 영화나 들춰보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고 다시 일어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태수는 급기야 아이 취직도 하고 집도 마련해서 성공해서 집에 연락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허나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처지에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잔액 50만원, 40만원, 10만원. 내일은 되겠지, 다음에는 되겠지 하던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내몰리게 된 퇴수. 잘 곳이 없어서 은행이나 도서관을 전전하게 되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하물며 낮밤이 바뀌고 씻지도 못하는데 어련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어갈 때쯤 결국 태수는 아주 노숙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먹을 것은 길거리에 있는 것을 주워 먹던가 아니면 어디 편의점이나 가게의 가판에 내놓은 것을 훔쳐먹고 잠은 대개 여러 동네를 전전하며 도서관이나 어느 공원의 화장실 같은 곳에서 자게 되었다죠. 그러다 보니 밤에는 몰래 충전해둔 돈을 못 내 끊긴 휴대폰을 의지 삼아 지새우고 낮에는 구석지고 남들 못 볼 곳에 숨어 잠을 자는 생활. 위에도 말했지만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금이야 오기야 컸던지라 험한 일에는 손도 못 댔고 그저 쉬운 자리나 알아보고 다니던 탓도 컸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런 꼴로 심지어 허무하게 1년을 보내고 돈까지 탕진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존심을 떠나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날 뭘 잘못 먹은 건지 아니면 오랜 노상 생활에 몸이 망가졌는지 감기 기운이 들었다고 해요. 몸은 춥고 목이 부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팔다리에 힘이 쑥 빠져 돌부리에 걸리는 날엔 실 끊어진 인형 마냥 엎어지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알키를 낳을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꿈자리까지 사나워지기 시작했대요. 잠을 자려고 눈을 붙이면 어느샌가 귓가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란 것이었죠. 헌데 무슨 일인지 사람 말 같지 않게 꼭 입에 뭘 가득 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우억하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는 일도 다반수였죠. 더구나 이 꿈이 참 희한한 것이 그러고서 깨고 나면 꼭 누가 위장을 쥐어짜는 것 마냥 배가 고팠다고 해요. 운이 좋아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뒤 잠이 들어도 그 꿈을 꾸고 깨고 나면 헛구역질과 구토를 하면서 이내 허기가 몰아쳤다고 해요. 그러다 또 사흘쯤 지나자 꿈속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오게 되었는데 외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이상한 소리를 내며 눈에는 핏발을 세우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팔다리를 사방으로 마구 휘젓고 있었다고 해요. 생전 화라고 내본 일이 없었던 외할머니였는데도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지경으로 아주 난리였죠. 그러다 태수와 눈이 마주치면 더 거세게 소리를 지르며 팔을 이리저리로 마구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태수도 이게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동전을 주워 모아 집에 연락을 해 도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집에 돌아갈 때도 참 희한한 것이 어머니가 꼭 오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마냥 아주 침착하게 대해주셨다고 해요. 뭐라 꾸지람하는 일도 없이 밥을 먹이고 씻고 잠을 자는 태수를 보며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고 말씀하셨다고. 염치가 없어 몸을 추스리고 취직을 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돌이키고도 반년. 태수는 그제야 그때 일을 모르니 어머니가 낯빛이 하얘져서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너 나가고 한 1년쯤 다 되어갔을 때였어. 그쯤 되었을 때는 나도 반쯤은 체념을 했었어. 연락은커녕 어디서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질 않고 전화도 한 통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는 거였겠어. 근데 어느 날인가 길거리에서 웬 여자를 보게 됐지. 저 멀리 언덕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걷는 모양이 이상했어. 꼭 신발 바닥에 고무라도 붙여놓은 것처럼 이상한 걸음걸이로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어. 내가 이상하다 싶어 옆으로 몇 걸음이나 떨어져서 지나치려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딱 붙잡더니 너희 집 나간 아들 죽었어. 아주 진작에 죽었어.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 아들이 왜 죽냐고 따졌거든? 근데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 안고서는 아이고 불쌍타. 집 나가고선 일주일을 못 가 죽었는데 부모는 모르네. 제 생일에 혀를 빼물고 죽었는데 모른단다. 하고는 깔깔 웃는 거야. 아니 이 여잔 뭔데 이리 험한 말을 할까 하고 너무 놀래고 억울해서 속에서 화가 솟구치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아들 집 나간 줄은 어찌 알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 나가 객사하고 지 길에 밥도 못 먹어 쫄쫄 굶으니 저승서도 괴로워서 엉엉 우는구나. 그 여자가 그리 말하고는 또 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더라. 처음에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 신기가 있는 미친 여잔가 싶어서 화도 별로 안 났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 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보다도 또 밥 굽는다는 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연락도 기색도 없은 지 1년 만에 죽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밥 굽는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 무슨 말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아들인 건 어찌 알고 또 집 나간 건 어찌 알았을까 생각하니 아주 헛소리는 아닌 것 같고 달력을 보니까 그때가 딱 네 생일 사흘 전이더라.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자리에 누워도 너 굽는다는 소리가 아주 가시처럼 속에 박혀선 그래도 상이나 차릴까 싶었어. 네가 안 죽었더라도 밥이나 챙겨 먹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결국 네 생일날 아빠 모르게 네 상을 차렸어. 살아있으면 밥이나 굶지 마라. 정말 행여라도 죽었다면 그래도 엄마가 밥 한 끼는 해줄게 하는 마음에. 근데 그날 밤에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 너희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와서는 내가 너 먹이려고 차린 밥상을 막 뒤엎는 거야. 노쇠 그릇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고기도 구워서 올려놨는데 입을 꾹 다물고선 아주 다 뒤집어 엎으셨어.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해 하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외할머니가 눈을 아주 부릅뜨고는 입을 쩍 벌리고 화를 내셨어. 근데 그 입 안에서 웬 주먹만한 쥐 몇 마리가 와르르 쏟아지더라. 깜짝 놀라서 잠이 깨고도 식은땀이 줄줄 났지 뭐야. 그 여자 일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너무 불길해서 엄마가 잘 아는 절에 찾아가서 스님한테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스님이 아주 놀래 경을 치시더라고. 그러더니 절대로 밥 차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하는 거야. 난 부모된 마음에 그러는 건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난 그 여자가 귀신이래. 아주 오래전에 죽어선 이제는 살아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안 남을 만큼 오래 묵은 귀신. 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주 도 같았는데 네가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가 허해지니까 너한테 장난을 친 거라나? 병도 걸리게 하고 옆에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질린 거지. 그러다 욕심이 난 거야. 아직 30도 안 된 젊은 몸에 넋만 저러고 빠져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니까. 그래서 그참에 네 혼을 빼버리고 지가 들어가 앉고 싶었던 거지. 근데 쟤까짓게 아무리 오래 묵어도 신장이나 신령도 아닌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꾀를 써서 엄마를 찾아온 거야. 부모 자식 연이란 게 천륜이라 죽고 사는 일도 함부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닌 아주 중한 인연인데 이게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반대로 이걸 이용하려던 거래. 부모인 내가 자식인 널 아주 죽었다고 여기고 제삿날을 잡고 제밥을 먹이면 네 생명이 얘까지 와서 밥을 먹고 그대로 저승길을 간다는 거지. 네 몸이 그때 오죽했니? 가슴병에 여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았어. 그러니 이제 제밥 한 번만 먹이면 되겠구나 하고 그 귀신이 날 속이려고 든 거지. 그래서 너희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오셨나 봐.
악귀년이 날 속여선 제사상을 차리게 하니까 그 상을 엎으려고 그 귀신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 난리를 피우신 거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태수는 문득 꿈에 나온 할머니 생각이 났다고 해요. 현재 태수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할머니 길마다 잊지 않고 꼭 챙겨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너무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무섭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배달음식 시켜 드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나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더욱더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배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좋으신 기사분들이 더 많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누구라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상 제 이름을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3년 전 2018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30살 여자고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김해에 거주하고 계셨고 저는 친한 언니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항으로 오게 되었죠. 친언니는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와 친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말했죠. 지수야, 언니 음식 솜씨 알지? 당연 알지. 근데 왜? 언니가 포항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언니가 제게 음식점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죠. 그때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제가 요리는 자신이 없었고 어린 나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언니를 믿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죽도시장 쪽인데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크게 들어가는 돈들은 언니가 부담했고 저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게를 운영하고 잘 지냈죠. 저와 언니는 가게와 최대한 가까운 다세대 주택 투룸에서 거주했어요. 6개월 후 언니는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와 같이 산다며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있는 게 좋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언니가 나가고 나서 혼자 투룸에서 지내려니 청소도 그렇고 외롭기까지 했죠. 다른 것보다 월세가 생각보다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방을 빼고 조그만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살 때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요리 잘하는 언니 덕분에 편하게 지낸 건 사실이죠.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 밥 챙겨 먹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와 손님 응대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힘들었죠. 그래서 가게를 끝내고 나면 항상 집으로 들어와 배달을 시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고 휴대폰 배달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뭘 먹지? 한참 고민하다가 보쌈이 급 땡기더라고요. 제가 자주 시키던 단골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그날 휴무라 처음 보는 다른 집에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40분 정도 가량 걸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도 있겠다 싶어서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나 사오자 했죠. 급하게 옷을 입고 맥주를 사서는 원룸 공동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 헬멧에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분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였죠. 오른손에는 음식을 들고요. 간혹가다 문자 시간보다 배달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난지라 다른 집에서 배달시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시킨 보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배달 기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302호 가시는 거 맞죠? 배달 기사는 헬멧을 쓴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302호 사시는 거요? 하며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302호 산다고 직접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달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2호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고 드릴게요. 전 좀 당황스러웠지만 배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그러시나 싶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앞에 서 있고 기사분이 뒤에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거울식이라 배달 기사분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헬멧 쓴 상태로 저를 훑어보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옷차림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편의점에 가는 거여서 짧은 추리닝 반바지에 패딩만 입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짜증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봤다는 증거도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저희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봐야 확인이 된다면서 말이죠. 결국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음식을 건네주는데 집안을 유심히 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혼자 사시나 봐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곧장 음식점으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배달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배달 전문 대행 기사를 쓰는 거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불쾌한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 내용은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어제 그 배달 온 생각도 나고 섬뜩하더군요.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하니 11시 가까이 되었죠. 피곤하고 배도 출출하고 해서 야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며 배달이 왔나 싶어 급하게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제 본 검은 헬멧에 검은 패딩,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배달로 보이는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었죠. 저는 급하게 손을 뻗어 음식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음식을 뒤로 숨기는 겁니다. 마치 장난이라도 하는 듯이요. 이게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 막상 당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돋는지 아실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놀리는 듯이 음식을 내밀었다가 뒤로 숨기고 하는 행동을 반복했죠.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고서는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여기요 하면서 주는데 그 웃음소리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음식을 건네면서 하는 말이 문자 보냈는데 답장 좀 해요.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하고서 집안을 또 두리번거리더군요. 다음날 집주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고 다행히 CCTV 안에 오토바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전화해서 그 남자 소속된 업체를 알아내 경찰에 신고했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배달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만 노리는 상습, 성폭행범이라고 하더군요. 혼자 사는 여성 집을 발견하면 여성이 자주 시키는 배달 시간에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마치 자기가 시킨 것처럼 대신 음식을 받아서 그 남자가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을 열게 되면 무작정 들어간다고.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들어오진 않았어요. 혼자 사는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후로 배달은 일체 시키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7년 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이며 현재는 다른 곳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섬뜩한 기억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제 이름을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이었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를 다니다 공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공고사직 대상이 아니었지만 저보단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고사직을 당했죠.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 괴로웠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학연 하나 없는지라 몇 년 후, 아니 빠르면 내년 이맘쯤 저에게도 사직 요청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 회사의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친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가끔 누나를 만날 때마다 회사 스트레스와 고민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누나가 슬쩍 한마디 하더군요. 정수야, 누나 친구 중에 정혜라고 노래방 하는 애 알지? 알지. 근데 왜? 정혜 누나는 저희 누나와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친구 사이라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노래방을 하기가 힘들단다. 근데 나보고 해보란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서 남한테 주긴 아깝고, 근데 내한테 지금 돈이 없다 아이가. 정수 네가 한번 해볼 생각 없나? 노래방?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노? 그렇게 누나가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경기도 성남에서 노래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사가 익숙해질 때쯤 직장 생활과 마찬가지로 힘은 들었지만 생소한 분야라 오히려 재밌더군요. 그리고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이런 맛에 장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순탄하게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노래방 운영을 만 5년 정도 했는데 재개발이 확정돼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죠.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알아보던 중 시설이 깨끗하고 엄청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곧장 계약을 하고 서둘러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영 손님이 없었어요. 가게 근처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괜찮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손님이 없었죠. 어쩌다 손님이 와도 잠깐 놀고 가버리기 일쑤고 노래방은 오래 놀아야 돈이 되거든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동안 번 돈으로 유지하며 차차 단골을 만들면 곧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진 말이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후에 와서 가게 문을 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노래방이 지하라 곰팡이 냄새와는 또 다른 이상한 냄새. 뭔가 썩어가는 냄새 같은데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방향제도 뿌리고 돈을 들여 환기시설 공사도 새로 했지만 그 냄새는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노래방 운영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는데도 쿵쿵거리며 뭐가 떨어지는 소리, 벽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싸우는 듯한 소리. 정작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빈방에 그림자가 어른거려 저도 모르게 손님이 왔나 싶어 가보면 아무도 없었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 심지어 악몽이 시달리고 살도 15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저희 누나도 이 가게를 오픈한 후로 악몽이 시달리고 몸이 안 좋아져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저도 당장 가게를 접고 싶었지만 나름 큰 돈을 들여서 오픈한 가게이고 가족을 생각해서 애써 담담한 척 가게를 운영했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권리금을 얼마라도 받자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오셨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장님 되시나요? 예, 맞습니다만 혹시 여기 지역 사람 아니죠? 예,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이 지역은 처음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게를 얻었구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살인사건 난 거 이 지역 사람은 다 아는데 계속 닫혀있다가 가게를 열었길래 한번 와본 거예요. 그 손님이 하시던 이야기는 전주인과 세주인이 매매 대금 관계로 다툼이 벌어져 세주인이 전주인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벽을 파서 시신을 은닉하고 시멘트로 벽을 매장 후 장사를 한동안 했다고 하더군요. 전주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니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끝에 노래방 벽 속에서 시신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고 꾸미길 바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질 않아서 곧장 경찰서로 가서 물어봤죠. 그 손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이었고 이미 뉴스로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군요. 이상한 냄새며 싸우는 소리, 환영,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말이죠. 저는 가게를 정리하게 됐고 현재는 다른 동네로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제가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다시 건강을 찾은 누나와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째 대인동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가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다. 식당 바로 위층에는 여인숙이 있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었다. 그곳에서 식당 일을 하며 여인숙에서 숙박을 하였다. 그래도 세 자녀를 번듯하게 키워내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들은 의과대학을 나와 병원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
딸들도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상태였대. 일주일 후 나는 결혼한 딸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대. 그 와중에도 식당은 영업을 해야 했기에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올라왔대. 저녁이 되기 전에 내려갈 참이었기에 딸과 함께 이삿짐 정리를 서둘렀대. 한참 정리를 하던 중 전화벨 소리가 들렸대. 남편의 전화인 줄 예상했는데 아니었대. 네, 여보세요? 네, 택배인데요. 가게 문이 잠겨져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옆에 슈퍼에 맡겨줘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질 않았고 문득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급한 대로 여인숙 주인집에 전화를 하여 식당에 남편이 있는지 봐달라며 이야기를 했다. 30여 분이 지나 전화가 왔다. 그 이야기는 믿지 못할 이야기였다. 여인숙 주인이 잠긴 문틈을 비집고 안쪽을 살펴보니 어떤 남자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어렵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머리에 피가 흘러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다. 여인숙 주인은 급히 119를 불렀고 경찰도 곧이어 출동했다. 나는 서둘러 딸과 함께 광주로 내려갔다. 남편은 시신이 되어 있었고 출동한 119 대원이 말을 하였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출혈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는 온통 피로 적셔 있었어요.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은 5년 전 계단에서 굴러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성격이 괴팍하게 변했다. 감정의 변화가 심했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어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식당에서는 화투판이 종종 벌어졌는데 이때 돈을 잃으면 판을 엎어버리고 끼어들어 참견하는 과정에서 언쟁도 벌어졌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터라 식당 영업이 끝나면 매일 소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나의 생각에는 누군가 보복심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이 머리에 둔기를 맞아 후두부가 함몰된 상태였고 시신은 사후 강직이 와서 몸이 굳어 있었다고 했다. 바닥에는 남편이 흘린 다량의 피로 얼룩졌고 벽에도 혈흔이 튀어 있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과학수사반 9명을 투입해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에 참여했던 수사관이 내실과 바닥 사이의 틈에서 망치를 찾아냈다. 육안으로는 깨끗했으나 혈흔 반응을 했더니 피해자의 DNA가 나왔다. 망치에서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에 현장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혈흔 시약을 뿌려봤더니 피가 묻어 있었다.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범인의 흔적이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고 망치로 보이는 흉기로 8차례 가격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의 손에는 공격을 받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쥐면서 생긴 방어 흔적이 있었는데 저항하거나 도망치려고 한 흔적은 없었다. 아마도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불시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격한 두부 주변의 뼈들이 분쇄되었을 정도의 골절이 보였고 이 의미는
반드시 살해하겠다 라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을 했다. 피해자의 몸무게는 약 60kg이었고 사망 당시 알코올 농도는 0.03%였다. 부인의 말에 따라 평소 피해자는 술을 좋아했고 사건 현장에서도 소주병과 소주잔이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손에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시계만을 훔쳐갔다. 피해자의 아내가 금은방에서 큰맘 먹고 구입해 선물로 준 것인데 순금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형태의 금반지는 당시 시가로 60만원 정도였고 금시계는 36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이었다. 피해자의 주머니에는 현금 7만원가량이 있었는데 손대지 않았고 식당 계산대에도 현금은 일체 손댄 흔적이 없었다. 강도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살해 후 부수적인 수입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어쩌면 강도처럼 보이기 위해 혼란을 줄 목적으로 가져가진 않았을까?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간 경찰이 파악한 것은 두 가지. 피해자는 범인에게 여러 차례 둔기로 맞아 호두부가 함몰된 상태였고 이 둔기는 장도리로서 그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분을 8차례 가격한 사실이었다. 두 번째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 1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보아 당시 새벽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인근 식당 근처에는 CCTV가 하나도 없었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목격자도 전혀 없었다. 식당 안팎에서는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이 침입할 당시 식당 문은 자전거 자물쇠로 안에서 잠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은 다른 통로를 통해 식당으로 들어갔을 텐데 식당 안에는 외부 화장실로 나가는 문이 있었다. 외출할 때 외에는 밤에도 이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열면 외부로 연결된 좁은 통로가 나오고 담을 넘으면 다시 또 다른 통로가 있다. 여기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다. 식당 안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곳에 범인의 발자국이 있었고 담을 넘으면서 장갑 혈흔을 남겼다. 그리고 담을 넘은 후 벽을 짚으면서 장갑 혈흔 3개를 추가로 남겼는데 범인은 식당에서 도주를 할 때 이 통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을 집중 탐문했지만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에게서 가져간 금시계와 금반지 그리고 현장에 유일하게 남은 족적이 다였다. 그 족적은 모 대형 마트에서 잠깐 판매되었던 신발이라는 걸 파악했으나 겉모양만 같고 밑창은 전부 틀리다는 대형 마트의 담당자의 답변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275mm의 신발 자국으로 인근 신발 가게 및 대형 마트에서 같은 문양의 신발을 구매한 97명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 도중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용의자는 피해자가 머물던 여인숙의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피해자와 싸웠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6년을 생활한 그 방을 경찰에서 정밀 조사했지만 지문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4년 후 은행 무통장 입금표에서 용의자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지병수배 명단에 올려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그리고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모 은행 앞에서 과일 장수로 일하던 상태였는데
검거에 성공을 하였대. 그런데 수사 결과 현장의 족적과 용의자의 신발 크기가 확연하게 달랐다. 현장에서는 275mm였지만 용의자의 치수는 290mm였대. 그리고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데 거짓말 탐지기 반응도 진실이라고 나왔대. 경찰이 수년에 걸쳐 유력 용의자로 지명 수배까지 하면서 추적했던 그는 살인과 무관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훔쳐간 작물에 기대를 걸고 있대. 반지의 경우 측면에 용문양이 있어 전당포나 금은빵 등에 나왔다면 금방 알 수도 있지만 범인이 녹였거나 깊은 곳에 은닉했다면 찾아낼 방법이 없었대. 아직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대.